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39차 평화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에서 HK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 정영택입니다. 오늘 제39차 평화 포럼에서는 사단법인 피스모모 문하영 대표님을 모시고 인산통제라는 픽션, 2026년 이란 침략 전쟁과 자율살상 무기 국제규범의 공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에 앞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강연해 주실 문하영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하영 대표님께서는 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2012년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는 핵심 가치 아래 평화와 교육을 연결하는 비영리 단체 사단법인 피스모모를 창립하셨습니다. 이후 형식, 비형식 교육 현장에서 군비 축소, 소외 없는, 국비하면 안 되죠? 네, 늘려야 됩니다. 군비 축소, 소외 없는 구조 만들기, 탈분단, 평화교육 등 서로 배움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유엔 평화대학원에서 평화교육 석사를 마친 후 공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으며 현재 통일부 교육분과 자문위원,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자문위원, 여성가족부 결의안 1325호 민간자문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과제 수행 및 번역서, 폭력에 관하여 출간 등 평화학의 실천적 지평을 넓히고 계신 전문가이십니다. 그럼 모두 박수와 함께 문하영 대표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개를 듣고 있으려니까 약간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정하자면 이제 설명해 주신 이력들 중에 몇 가지는 전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피스모모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문아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인간 통제라는 픽션을 주제로 2026년 이란 전쟁,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과 거기서 저희가 목격했던 준자율살상 무기 체계에 가까운 그 전쟁의 양상, 그리고 그걸 둘러싼 국제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고민하다가 인간 통제라는 픽션이라고 지어봤어요. 이 제목을 통해서 아마 예상 가능하실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겠구나. 인간 통제라고 하는 것이 자율무기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 흐름을 간략하게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전쟁이 2026년 2월 28일에 시작되어서 지금은 끝난 것도 안 끝난 것도 아닌 그런 상태, 휴전이다라고 이야기되지만 이것이 어디로 갈지 사실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이란 미나부주에 위치한 샤자레 테헤베 초등학교 폭격 사건이 그 전쟁이 시작되던 날, 그 침공이 있던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폭격으로 인해서 최소 162명에서 많게는 18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부상자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미국의 굉장히 명백한 전쟁 범죄인데요. 미국 정부가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조사 중에 있고, 또 국제 엠네스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근데 더 상세한 내용은 좀 기다려봐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 이 폭격이 왜 발생했는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하고요. 이 미나부에 있는 샤자레테입의 초등학교 폭격 사건이 살상을 기계에게 위임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불러왔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근데 실질적인 통제권을 인간이 가지고 있었는가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또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건 인간이 의미 있게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율살상 무기 체계를 통제하려는 국제규범 논의 상황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국제사회 안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 현재 상황이 어떤지 공유 드리고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과 이중용도 기술의 군사 전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테크 기업과 자본의 결합 또 정치권과의 결합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형해화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총회 그 사무총장 보고서에 이런 문안이 있었어요.
기계에 의한 자율적 인간 표적 선정은 넘어서는 안 되는 도덕적 선이다. 이 문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람을 표적으로 선정해서 그 사람을 살상하게 되는 권한을 인간이 기계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의 어떤 변화, 조건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율인간 표적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협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고 이분의 임기가 아마 2026년 12월로 끝나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그리고 이미 자율살상 무기 체계에 준하는 무기들이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연내에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을 했습니다. 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도덕적 선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그동안 이 국제사회에서 함께 합의해 온 약속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르텐스 조항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문화된 법이 없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이든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텐스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 협약의 제1추가 의정서에 1조 2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1982년도에 이 제네바 협약 제1추가 의정서를 비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이자 또 국내법으로 여겨져야 하는 핵심적인 인도주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무기 체계의 발전 상황, AI가 무기 체계에 접속되는 방식, 적용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간이 판단하는 영역을 되게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무서운 속도로. 그래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전장에서의 상황들이 진행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지금 급속도로 발달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휴먼 라이츠 워치랑 하버드 법 연구소에서 이 자율무기 체계 관련한 보고서를 내면서요. 이 자율살상 무기 체계는 최소 4가지 핵심 인권과 2개의 인권 원칙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최소 4가지 핵심 인권이 생명권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이 AI를 통해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AI 무기 체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소를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분산되어서 이 무기 체계, 자율무기 체계 안에 각각의 행위자들이 각자 분산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질문으로 공백 상태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 캐머런 스탠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미 국방부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무기 시스템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이제 전쟁 체계를 디자인할 때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올해 3월이죠. 그 AIP콘이라고 팔란티어라는 그룹에서 AI 플랫폼 컨퍼런스라는 걸 진행하거든요. 군사 플랫폼만 아니고 AI 기반 이제 플랫폼을 사용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컨퍼런스에서 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되는 이러한 침공에 사용된 그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이 메이븐은 모든 것을 단일 시각화로 융합해 줘서 지휘관이 판단해야 되는 거 8개, 9개를 검토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한 화면 안에서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고 화면을 클릭만 해도 표적을 식별해 주고 이를 타격할 무기 패키지를 옵션을 띄워 줘서 지휘관의 판단을 도와줘요. 군사 용어로는 지휘관의 결심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발표하면서 캐머런 스탠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걸 하나의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하면 이제 우리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이거 되게 혁명적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들으면서 혁명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한테 와서 좀 부딪히더라고요.
혁명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혁명은 어떤 혁명인가? 그 혁명의 결과가 그래서 무엇이었나? 이 사진은 아마도 다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이란 미나부주의 샤자레 테이베 초등학교 운동장이 수많은 학생들이 사망했고 그 시신을 묻기 위해서 무덤이 되어 버린 장면입니다. 학교의 운동장, 9살부터 12살까지의 학생들이 수업받으러 왔다가 갑자기 폭격을 당해서 다 죽었어요. 이것의 의미를 과연 우리는 알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사실 어떤 중요한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사람들을 부수적 피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명명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부수적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될 수 있는 삶이 과연 있는가? 누군가는 "그거 너무 이상주의적인 접근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불가피한 죽음,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용인하는 것이 정당한가? 미국의 이란 침공,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공의 여러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저희가 그냥 '아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무게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애도하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조카가 그 사고로 사망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장례 과정에 묘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마음에 되게 오래 남는 이미지더라고요. 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어떻게 이 수많은 학생들을 일시에 사망하게 만들었는가?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가? 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이 군사 분야, 전쟁 분야에 있어서 혁신이라고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혁명인가라는 질문처럼 무엇이 혁신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거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만든 AI 기반 군사 플랫폼이고 여러 정보들, 여러 출처의 정보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융합을 해서 이 표적화하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원활한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클릭 몇 번을 통해서 자동화된 시스템 안에서 모든 정보들을 파악하고 원하는 만큼 그 정보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시스템의 핵심은 예전 같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던 표적화의 주기, 최소 몇 시간에서 하루까지 걸리던 주기를 분 단위로 압축했다는 데 그 효용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과 실제 쏘는 것을 그 거리를 굉장히 비약적으로 압축시켰기 때문에 군사 작전의 측면에서 전쟁 수행의 측면에서는 효용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효용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보면서 사실 굉장히 좋은 기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훌륭한 저널리스트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모르겠어요. 이 클릭을 유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이 무고한 희생자들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획기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학교의 모습이에요, 피격 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과 관련해서 살짝 한번 짚어보면요. 일단 미국은 의회 승인 없이 침략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군사작전이라고 명명해요. 이건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2016년 4월 8일에 백악관이 이란 침공 작전 장대한 분노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이 작전명에서 미군이 전쟁 38일간 이란 내 13,0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표적 안에 정당한 군사 표적들이었다라고 주장하지만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들은 그 안에 민간 시설들이 포함되어서 파괴된 정황들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들,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표적의 선정에 있어서의 오류, 그리고 불필요한 민간 인사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보니까 6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컴퓨터로 비전 탐지 살펴보게 되고 전장을 관리하는 영역이 들어가 있고요. 표적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그 단계가 포함되어 있고 기계가 지원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생성형 AI가 결합해서 이 거대 언어 모델이 통합되어서 이 작전을 수행했을 때 어떤 것들이 우려되는지 또 좋은 것은 무엇인지 지휘관이 자연어로 물어봤을 때 자연어로 응답해주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 거대 언어 모델의 엔진 역할을 했던 것이 엔트로픽의 클로드고 작년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올해 초에도. 그 2024년 11월에 펠런티와 엔트로픽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LLM에 클로드가 도입이 됐는데요. 올해 초에 2026년 1월에 엔트로픽이 계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선정한 레드라인 2가지 자율살상 무기 체계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 대한 거대한 뭐라 그럴까요? 무차별적인 감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위반되었다라는 판단으로 계약 철회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 국방부와 미 정부의 약간 보복성 절차들이 쭉 진행됐고 지금은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중인데요. 엔트로픽이 계약 철회를 하고 나서 그 빈자리는 오픈 AI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빈자리가 빈자리로 남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언제 시작되어서 어떻게 구성된 걸까를 좀 들여다볼게요. 시작된 것은 2017년 트럼프 1기 때예요. 제가 앞서 소개했던 캐머런 스탠리가 이때 그 알고리즘정 교차 기능 팀, 요 팀의 팀장을 맡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1기 때 국방부가 알고리즘 기반 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위한 팀을 만들었고요.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합동 인공지능 센터가 된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컴퓨터 비전이랑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중동 전장에서 수집된 드론 영상들을 선별하고 어떻게 무장 세력의 은신처, 표적을 식별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시스템을 설계해가는 과정에 2018년에 구글의 직원들이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우리가 개발한 기술들이 전장에 사용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내 집회, 선언문 등등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글의 CEO였던 사람에게 요구해요.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Don't be evil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캠페인을 벌였고요. 결과적으로는 CEO뿐만 아니라 구글의 이사회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방부랑 계약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의 목소리, 직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민간 기술로서의 인공지능 기술이 국방으로 전용되는 것을 1차적으로 막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구글의 빈자리는 비워져 있지 않고 그 자리에 팔란티어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엔트로픽의 자리를 오픈 AI가 구글의 자리를 팔란티어가 차지하는 상황이죠. 대체 가능한 자리로서 누군가는 국방 계약을 통해서 다른 이익을 도모하는 상황들이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 메이브는 그 이후에 군사 훈련의 형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굉장히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스마트 메이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화되어 갑니다. 그때 당시에 반복 훈련을 통해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기준점이 2003년 이라크 침공이라고 하는데요. 이라크 침공 당시에는 약 2,000명의 인간 분석관들이 담당했던 그 표적화 과정을 이 스칼리 드래곤이라고 하는 훈련에서는 메이븐을 사용하는 20명의 인력이 다 처리할 수 있었다. 2,000명이 20명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 다다라서는 명시된 목표가 시간당 1,000건의 표적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됐고 결정당 약 3.6초를 할애하는 것이다. 3.6초마다 하나의 표적.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리고 개별 표적 담당자, 그러니까 승인을 해야 되는 표적 담당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72초당 한 건에 해당하는 속도로 압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운용자, 그러니까 승인을 하는 사람이 72초당 한 건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72초에서도 정보를 분석하고 어프로브 할 것이냐라고 하는
화면이 떴을 때 타격을 결정하는지 하지 않는지 요거를 판단하는 데는 약 20초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의 핵심은 군사 표적화의 절차를 매우 짧은 시간으로 압축시켜 버렸다. 통상 6시간에서 24시간이 걸렸던 것을 정보 피드 융합을 통해서 분단위로 압축했다는 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군사 작전 안에서 킬 체인이라고 얘기되는 이 타격 순환 체계를 굉장히 수분 단위로 압축했다는 면에서 전장의 혁신이라고 부르시는 군사 분야의 언어도 이해가 되지만 동시에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압축, 그 위험이 더욱더 뭐랄까요? 고농도로 위험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한 5개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데이터 융합하고 AI 탐지 식별의 과정, 표적 관리 추적이 있고 행동 방안 도출과 무기 매칭이 있고요. 타격을 실행하고 그 피해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5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체크 표시를 해놓은 게 2단계랑 5단계예요. 제가 왜 여기에 표시를 해놨냐면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단계들이 어디인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물론 데이터 융합이라고 하는 것의 전 단계에 인간이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있을 건데요. 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2단계와 5단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번에 그 샤자레테베 초등학교의 오폭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조사를 통해서 명백한 결과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보도된 것들을 바탕으로 추정해 봤을 때 이 오폭은 1단계에 입력된 기초 데이터의 오류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단계와 5단계에서 인간이 검증할 수 있었어야 되고 타격 결정을 하지 않았었어야 이 오폭 사고가 방지될 수 있었을 텐데요. 2단계에서 인간의 검증 책임이 실패했고요. 그리고 타격 명령 중지 개입 역시도 실패했기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 발제의 제목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인간 통제가 과연 작동하는가? 인간 통제는 픽션 아닌가? 있다고 믿고 싶은 거 아니야? 1단계에서 데이터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폭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2단계와 5단계에 2차례나 있었다면은 2단계에서 인간 분석가가 왜 검증에 실패했는가? 그리고 5단계에서 인간 운용자는 왜 타격 명령을 중지하지 못했는가? 이 인간 통제가 존재한다라고 믿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이게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장의 속도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이 전장에서의 이 빠른 의사결정, 이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 우리는 추격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들여야 되는 시간들을 굉장히 지연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많은 민간인들의 생명을 그저 부수적 피해라고 명명하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용인하고 지속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샤즈레테이브 초등학교 오폭의 원인을 AI 때문인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사실 보도했어요. 그 보도를 보면 AI 때문에 이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사태의 본질은 인간이 데이터 업데이트에 실패했고 검증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학교 건물로 사용되었고 10년 동안 학교였어요. 그리고 학교 건물과 주변을 이란 혁명수비대 건물과 분리하는 외벽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데이터 업데이트에 게을렀던 사람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검증을 하지 못한 책임도 동시에 있죠. 그러면 이거는 AI의 책임이 아니죠.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데이터 업데이트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 그 사람만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이 AI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해서 일단 전장에 써본 그 결정을 한 미 국방부의 책임? 그 국방부를 하도록 해준 트럼프의 책임? 제가 요 이슈를 가지고 청소년분들이랑 역할
극이라고 할까요? 극까지는 아니지만 역할을 나누어서 한번 롤플레이를 해보거든요. 그 롤플레이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브리핑을 한번 들여다보고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서 누구의 책임인지 공방하는 토론을 해봐요. 토론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이 나옵니다. 데이터 업데이트 안 한 사람 책임입니다. 아니요, 군사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마지막 단계의 타격 명령 버튼을 누른 사람의 책임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정치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하면서 저는 계속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아, 책임의 분산이 이런 양상으로 지속되겠구나. 그러니까 휴먼 라이츠 워치나 여러 시민사회들이 얘기하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구나.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책임의 공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무기는 책임 공백 또는 책임 진공이라고 부르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게 될 거고요. 전쟁 범죄나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구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죠. 근데 그렇다면 이게 자율무기 체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책임의 공백이야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 걸까? 저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책임의 공백, AI를 도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공백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의도되고 기획되고 디자인된 책임의 공백이다라고 주장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려는 이유를 공유 드릴게요. 이 샤즈르트의 초등학교 폭격은 예견된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도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요. 폴리티코에서 다룬 기사인데요. 2026년 3월 12일 기사예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2025년에 민간인 보호를 담당하는 펜타곤 감독 조직들을 다 와해시켰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헤엑세스는 이 치명성, 그러니까 표적 타격이죠. 그 살상이라는 목표에 기여하지 않는 부서들, 도움이 되지 않는 부서들을 축소시켰는데요. 그 축소시킨 부서 중에 민간인 보호 우수센터라고 제가 번역한 거예요.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센터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라크 전쟁 기준 2,000명이 하던 일을 20명이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200명이 하던 일을 90%의 인력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보호, 민간인이 피해받지 않을까를 검토하던 인력을 90%나 감축시켰고, 그리고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에 민간인 사상자 담당하고 있던 팀들, 그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려는 데 집중하던 팀들을 10명에서 1명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이 조직이 의회 승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지는 안 된대요. 폐지는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만약에 이 팀이 유지되었더라도 이 샤자레 테이베 초등학교 폭격 사건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책임의 공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AI에 기반한 이런 오폭이 막을 수 없었던 일이 아니고, 그리고 예방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니고, 예방할 수 있었는데 예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어디에 힘을 쏟았는가? 결국은 민간인 보호에 우선 두지 않고, 적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더 빨리, 더 많이 죽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동안 합의해왔던 국제규범 마르테스 조항을 완벽하게 위반하고 배제하는 전쟁 범죄의 어떤 전 단계들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네, PPT가 조금 깨지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인간 통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국제 논의 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인데 사실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하는 국가들은 이 개념을 환영하지 않아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요. meaningful human control인데 뭐가 의미 있다는 거야? 의미가 뭐야? 이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군축 NGO 아티클 36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 2013년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무력 사용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 있는 인간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이 제안이 되고 나서 자율살상 무기 체계가 도입되는 과정 속에 인간의 통제를 의미 있게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시된 의미 있는 인간 통제의 3대 요소는 정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층위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있었고요.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인간 운용자가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참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세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구자들이 이 개념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정식화를 했어요.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뒤늦게 깨달았는데 추적과 추적성이라고 똑같이 번역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별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이 번역을 조금 수정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한국어로 정확한 개념어가 번역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다시 한다면 첫 번째 트래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반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reason, responsiveness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설계하고 배치하는 인간이 그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이해에 기반해서 도덕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작동 환경과 관련된 모든 것에 적합하게 반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추적성. 이거는 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이 실제로 그 설계된 대로 작동을 하게 됐을 때 그 작동의 결과에 대해서 적어도 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작동되었습니다를 거슬러서 추적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저희가 흔히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하는 거, 설명 가능성이 불가능한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요소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율살상 무기체계 도입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언급했었던 블랙박스 알고리즘,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왜 이런 결과가 추출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율살상 무기 체계가 도입되게 되었을 때 국제 인도법과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딥러닝에 기반한 이 자동 표적 인식 ATR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하는 것은 수많은 거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류해내는 거죠. 패턴을 읽어서 분류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맥락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패턴화된 것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학습 데이터의 통계에 기반한 AI의 분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의미화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장에서 국제인도법이 요구하는 판단은 이 사람이 전투원인지 비전투원인지 그 맥락을 파악해야 되고 전투 능력을 상실한 사람인지도 식별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손을 드는 게 공격 의사인가 항복 의사인가 이거 굉장히 많이 예로 들고 있거든요. 이 항복 의사인지 공격 의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과연 AI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TR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표적인가 아닌가 그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맥락에 따라서 국제인도법이 담고 있는 기본 원칙들,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이랄까 하는 부분과 또 이 작전이 과연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라고 하는 예방 조치에 대한 원칙들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인공지능 기반 전쟁 수행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으로 진행된 이란 침공, 이 침략 전쟁에서 사망자가 다른 전쟁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국의 군인들이 전장에서 감당해야 되는 위험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지 않은가.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언젠가 곧 이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을 AI가 준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기술 낙관주의는 너무 성급하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기술로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 그것을 극복해 줄 것이다. 너무 익숙한 논리 아닌가요? 저희가 기후위기 상황을 직면하고도 계속해서 기술 낙관주의로. 저는 이 기술 낙관주의를 마주 할 때마다 플라스틱을 생각해요. 아니, 분해되는 게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해소되겠지라는 이야기로 저희는 믿고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거랑 이게 크게 다른가요? 그래서 기술 낙관론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좋겠지만 저는 더 의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근래에 저희 피스모모에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군사로 전용될 때 말하자면
구글의 기술이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거, 엔트로픽의 민간 기술이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거, 이 군사 전용이 사실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가지고 검증되고 인권 영향 평가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군사 분야에서의 신기술 및 유망 기술의 인권적 함의. 이 보고서는 경희대학교에 계시는 백범석 교수님이 지금 자문위원장이셔서 이 보고서 쓰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AI 기술의 군사 전용은 비인간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마주하기보다는 이 데이터 포인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데이터로서의 인간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했던 책임 비속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 동원 이런 것들을 볼 때 권력 비대칭의 문제와 기술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되는 국가들, 남반구가 또다시 한번 크게 배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균형에서 오는 피해들이 예상 가능해요. 하지만 예상 가능한 불균형을 지금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중 용도를 규제하지 않은 군사 전용으로 인해서 드론, 취미로 하던 드론, 촬영용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기화되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취미로 드론 하던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 수행의 역할을 하게 된 상황을 보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전쟁이 굉장하게 일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원 경쟁의 문제와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에너지 블랙홀로서의 인공지능 기술 얘기 많이 하잖아요. AI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되게 꼭 필요할 때만 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사용할 때 이렇게 약간 파고들고 파고들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지금 쓴 거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데이터 센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라든지 그 온도를 식히기 위한 수자원의 문제라든지 미국에서 AOC라고 하는 그 의원이 최근에 흙탕물을 들고 나와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바 있거든요. 마실물이 데이터 센터에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은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제가 PPT에 담진 않았는데 꼭 짚을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증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강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더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증강. 근데 이 증강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을 얘기하거든요. 인지적 증강. 그래서 사람의 뇌와 인공지능의 인터페이스를 연결해가지고 인간의 인지력을 증강시키는 거, 그리고 로봇 옷 같은 거를 입어가지고 인간이 들 수 있는 또는 뛸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선 어떤 초인간의 상태, 전장에서 뛸 수 있는 로봇과 인간이 결합된 형태의 군인들을 만들어내는 기술들도 지금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증강 기술도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과 변화를 통해서 더 나은 인간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술도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영화에서 보던 아이언맨이라든지 뭔가 사이보그 같은 영화가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AI 기술의 군사 전용에 대해서 규제와 이것이 초래할 문제들에 대한 예측, 그것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단계 밟아 나가야 할 텐데 지금은 아무런 규제 없이 기업과 국가가 내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이 보고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엔 차원에서 국제규범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2012년에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보고서를 내게 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해요. 그 2012년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인간을 넘어선 이 자율무기 체계들이 도입이 되게 되어서 기계가 인간을 살상하는 날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논의를 일으키면서 2013년, 14년에 스탑 킬러 로봇 캠페인이라고 하는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요. 저희 피스모모도 그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 캠페인이 시민사회와 학계가 연합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고 또 학계는 학계별로 인공지능 안에서 인간성의 상실을 고민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이 또 별도로 막 만들어지고 과학자 모임이 형성되는 그런 국제적 흐름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유엔에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이라고 하는 것 산하의 회의에서
우리가 이 이슈를 특정 재래식 무기, 특정한 무기들을 금지하는 협약이 CCW라고 불리는 그 체계니까 이 안에서 정부 전문가 회의를 조직해서 자율살상 무기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자라고 합의를 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정부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어서 2017년부터 공식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구속력은 없지만 11개의 이행 원칙이 채택이 돼요. 근데 이 CCW GGE라고 불리는데 이 CCW GGE 그룹의 이제 구조적인 한계는요, 당사국들이 다 전원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만장일치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요 회의와 관련한 간략한 내용들을 요 이미지로 지금 보여드리는 보고서 빨간색 표지 있죠. 저희 피스모마에서 작성한 건데요. CCW한테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좀 브리핑 해놓은 보고서이고 그 아래 파란색 디자인이 된 보고서는 인도법 관점에서의 쟁점들이 좀 담겨 있는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CCW GG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공유드리면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벌어지고 나서요. 러시아가 유럽 입국이 금지됐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외교관들이 회의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 GG 회의에서 연간 일정 채택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다음 회의를 안 잡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2022년에는 이 회의 자체가 성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1년을 또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시민사회 네트워크 스타킬러 로봇과 같은 이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이 협상이 지연되게 하고 협상이 교착되게 하는 국가들을 이렇게 지목을 했거든요.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대한민국, 미국, 인도 등이 이 협상이 지연되게, 의도를 가지고 지연되게 만드는 방해 국가다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프라고 하는 여성단체 네트워크인데요. 여성단체 네트워크에서 Reaching Critical Will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 보고서 안에서는 이 협상 지원국들, 교착 유발국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만들어지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이 논의를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2026년, 오늘이 6월이잖아요. 그쵸? 이게 지난 3월에 회의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번 8월 말 9월 초에 또 회의가 하나 있고요. 그 회의에서 협상에 성공을 해서 만장일치가 되면 그때 논의한 협의 협상안을 가지고 11월에 열리는 CCW 검토회의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협약을 만드는 걸로 이행을 갈 수 있는 단계가 될 텐데요. 여기서 만약에 성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너무 아쉬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CCW 정부 전문가 회의에서 나누고 있는 이야기, 맨 처음에는 문제 제기가 완전 금지로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인간 통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각국이 각국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제 토론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완전 금지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명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금지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미 있는 인간 통제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완전 자율무기 중에 진짜 자율살상 무기만 금지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고요. 그냥 금지하지 말고 규제 정도로 협약을 만들어 놓고 금지 여부는 각국에 맡기자. 각국이 개별 국가의 국내 규범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금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규제 정도로 끝내자라고 하는 핵심 주장을 미국이 했어요. 미국은 굉장히 오래전에 자율살상 무기 체계와 관련된 국방부 행동 지침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계속 답보 상태에 놓이다 보니까 이 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 현 의장이거든요. 그 현 의장이 투티어로 우리가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특정한 무기들은 금지하고 특정한 무기들은 규제하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동의를 해서 그나마 조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논쟁적인 부분이 의미 있는 인간 통제의 문제예요. 의미 있는 인간 통제는 거의 폐기된 개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그 투티어 어프로치를 얘기했던 이중규제 접근을 얘기했던 의장이 이 개념을 또 제안했어요. 맥락에 적합한 인간의 판단과 통제라고 얘기하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스트리아나 벨기에처럼 중견국 리더십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협약을 만드는 게 중요해. 금지와 규제를 구분해서 협약을 일단 만들자. 라고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찬성했어요.
진전 있다. 아예 통제 안 되는 것보단 진전이다. 근데 반대하는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은 이게 의미 있는 인간 통제랑 뭐가 달라 하면서 여전히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고요.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이 맥락 적합한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면죄부를 줄 수 있어서 책임 공백을 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역이용될 가능성에 있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의 분위기 그려지시죠? 논의가 진전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자율살상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CCW 주지는 자율살상 무기 체계를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이것은 자율살상 무기 체계만을 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율무기 체계 전반을 두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살상 무기 체계라고 하는 건 한번 작동을 할 때 인간 개입 없이 타격하게 되는 표적 선정부터 타격까지 인간이 개입하는 게 없이 완전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많은 무기 체계들은 인간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표적 데이터 기반으로 작동하게 되는 시스템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간 통제가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에서 한 사람이 최종 결정에 20초 정도 쓴다고 하면 그게 인간의 의미 있는 통제예요. 미나부 샤자레테예베 초등학교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을 인간 통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은 금지에서 금지 밖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협상장에서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범주가 개념적으로 혼동되고 혼용되면서 결국은 합의해서 규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완전 자율 무기 아니면 다 규제 바깥에 놓이게 되는 그러니까 규제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규제 회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렸던 자율살상 무기체계 관련한 국제규범 논의의 쟁점을 요약을 하면요. 일단 이중적 접근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명적 또는 살상이라고 하는 lethal이라고 하는 L을 AWS 앞에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lethal이라고 하는 걸 포함시키면 치명적이지 않은 무기들은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이슈가 쟁점이고요. 세 번째, 지금 국제사회의 자율살상 무기체계에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없어요. 국제사회가 합의한. 그래서 이 자율살상 무기체계를 정의하는 것도 이 회의에서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정의 개념 안에 식별,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덴티파이를 꼭 포함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별을 왜 포함하자라고 하냐면 식별까지 하는 무기여야 인간이 식별해서 넣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무기들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의 범주가 좁아지죠. 그런 이유로 식별을 반드시 포함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법을 못 지키는 시스템만 규제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 인간을 표적으로 하는 명시적인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쟁점. 그리고 민간 기술의 분사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간 기술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냥 민간으로 잘 사용되던 기술들이 군사 분야에서 살상에 동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연구 개발 단계에도 국제 인도주의 플러스 인권 규범에 따른 어떤 모니터링과 감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국가들이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입장입니다. 최근 3월 회의에서도 한국이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인간 통제에서 맥락에 적합한 인간 판단과 통제를라고 하는 것으로 용어가 좀 변화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발표 준비하면서 6월 5일에 최신 업데이트된 협상 초안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협상 초안을 제가 지금 꼼꼼히는 못 받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후퇴한 것 같아요. 인간 통제가 굉장히 약화된 협상 초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 의도적인 지연을 만들어내는 국가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논의의 한계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과연 이번 9월에 협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지금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9월에 협상 초안이 나오잖아요. 그럼 11월 검토회의에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합의 도출이 승인이 되면 협약 문안을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국제 협약을 드래프팅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합의가 미도출되면
그 다음에는 재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거든요. 그러면 3년에서 5년 동안은 또 국제규범이 없는 상태로 더 많은 전장에서 이 자율무기 체계들이 사용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도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의 이 상황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만 하나 짚자면 한국이요. 이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의 협상장에서는 사실 협상 지원국으로 꼽히잖아요. 근데 책임 있는 군사 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리에임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비판이 있었어요. 아, 한국이 이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의 장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규제받지 않으면서 무기 이용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CCW의 힘을 빼는구나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근래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규범 관련 발언들, 저 굉장히 환영하는 발언들인데 그 발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간인의 피해를 이야기했으나 저는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보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적용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보편적 국제규범을 이야기했다면 한국 정부가 다른 국제규범의 보편성도 적용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제네바 협상장에서는 이스라엘이랑 다를 바 없는 논리를 펴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외에 국제규범 공론장 CCW 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에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근데 여기 잘 운영 안 되고 있어요. 구속력 있는 거 만들 생각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군사 이용을 할 것인가의 논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너무 단순화시킨 이야기지만 시간상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도 결의안들이 채택되고 있고요. 유엔 제1위원회 군축 관련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결의안들 채택하고 있고 만약에 CCW에서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유엔 총회로 가서 거기서 논의해서 이제 규범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만장일치를 채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협약이 혹시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CCW만큼의 강제력을 가지지는 못한다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거 표로 정리했고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현황을 좀 겹쳐서 볼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월 22일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기본법의 2조 사항에 보게 되면 국방 안보와 관련된 거, 대통령이 정하는 그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한해서는 이 법안을 예외로 한다라고 해놓았어요. 그래서 안보 분야에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대표 발의 총 33명의 의원들이 국방 인공지능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은 지금 소프트웨어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또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입장은 우리는 추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안을 살펴보면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방위사업청의 주도로 민간 기업들이 국방 계약을 굉장히 활발하게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런 모니터링 없이 인권 영향 평가 이런 거 없이 지금 민간 기술이 군사 전용으로 막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 6월 15일에 이제 마감인데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가 있어서 지금 의견 수렴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희 피스모모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의견 열심히 내거든요. 의견 열심히 내고 의견 반영됐나 보면 안 반영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열심히 목소리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공유 드리겠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의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안보 예외 조항은 한국만은 아니에요. 되게 신기한 게요. 한국이 개별 국가로는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시행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한국에 앞서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었고 세계의 어떤 선례가 된 것은 유럽연합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연합체잖아요. 개별 국가는 아니고. 근데 이 EU 같은 경우에도요. 이 AI 기본법에 안보 예외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다르지 않게 한국 역시도 예외 조항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법안 어디에도 자율살상 무기 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안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AI, 즉 군사적 이용이 될 수 있는 AI와 관련해서는 어떤 규제도 없는 역설이 벌어져요. 제일 위험할 수 있는 민간인 살상이 가능한 AI를
문민 통제의 범주의 바깥에 두게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장이 잘 만들어지진 않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 아마도 국방 AI 오타 있어요. 국방 인공지능 법안이에요. 국방 AI 기본법 아니고요. 국방 AI법입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그 안에 이중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적어놨는데 말하자면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민간 기술을 전용할 수 있고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거는요. 국방부 장관한테 책임을 줘요. 어떤 책임을 줄 것 같으세요? 민간인 보호 책임 이런 거 줄 거 기대하셨어요? 아니라고들 하시네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아셨구나. 저 조금 기대했거든요. 근데 어떤 책임을 줬냐면요. 민간 기업의 기술 중에 이거 군사에 쓰면 진짜 좋겠는데 하는 기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빨리 도입하는 책임이 있어요. 민간인 보호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그리고 국방위원회 이거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대부분 군사 분야 전문가와 국방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목소리가 들어갈 경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할 때 안보가 어떤 블랙박스로서 역할한다. 민주적인 통제 없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불가능한 분야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법안들 역시 그런 블랙박스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보고서는 제가 열심히 쓴 보고서예요. 영문 표지만 들어갔는데 국문으로 먼저 나왔고요.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군산복 합체의 위험성을 경고했었어요. 1961년이고요. 2025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군산복 합체의 자리를 기술산업복 합체가 이제 대체하는 것 같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들여다보면서 뭐 갖다 다 붙여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군산복 합체로도 충분하지 않고요. 기술산업복 합체라는 말로도 다 개념을 이렇게 뭐라고 말하죠? 담아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사, 산업, 정치, 미디어, 그리고 기술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시너지를 내면서 매우 소수의 사람들의 권력과 자본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시민들이 견제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정원 테크복합체라고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인용하실 때 저 인용해 주세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의 문제의식이 군산복합체 따로 기술산업복합체 따로 가지 않고 군산정원 테크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해서 작동하는지를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이닉스, 삼전, 젠슨황 왜 갑자기 이렇게 스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좋은 분일 수 있겠죠. 사람으로서는. 근데 이들이 미치는 영향과 그들을 보여주는 미디어가 그래서 무엇을 생산하는가? 어떤 가치 사슬을 엮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런 논의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페이팔 마피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페이팔 만든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깊게 관여하고 있어요. 두 사람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피터 틸. 한국의 청년들에게 멘토라고 소개되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되게 위험한 인물이거든요. 2009년에 본인 에세이에서 자기는 민주주의랑 자유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성과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는 게 결국은 민주주의를 망쳐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성 참정권이 문제래요.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멘토로 미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너무 안 보인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최근에는요, 바티칸 옆에 있는 어디 대학에 가가지고 공간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강의하면서 인공지능 위험성 얘기하고 기후위기, 핵전쟁 이런 거 위험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중의 공포를 이용하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1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마이클 밴스가 부통령이 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공동 창립자, 이 사람은 페이팔은 안 만들었을 거예요.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명시적으로 PC,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배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최근에 했어요. AI가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고학력 여성 유권자들의 권력을 감소시킬 거고요. 대학을 나오지 않은 노동자계급 남성들의 힘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의 책을 바탕으로 팔란티어가 최근에 22개의 매니페스토를 발표했어요. 읽어보면 이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관련 내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사회는 지금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근 데이터, 그러니까 2025년만, 한 해만 본 데이터로 보면은 무기 수출이 세계 4위를 한 걸로 나와요. 그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인데요. 그 무기 수출을 통해서 이 국제사회의 전쟁의 피해와 민간인들의 고통에 한국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보기가 너무 힘들고요. K 방산으로 프레임되고 포장된 이 이야기들이 K 방산을 살상 무기로 보기보다는 약간 K-팝과 같은 어떤 문화적인 요소처럼 보이게 하는 환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인데 국제규범의 보편성의 적용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한국의 방산 수출이 어떠한 국제규범의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이야기 나눠야 되지 않는가. 주식이 상승하기 때문에 불장이 되면 무엇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삶이 음, 돈을 벌기 위해서 희생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논리를 저희가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한 반성적인 질문과 깊은 토론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죠. 이거 나중에 캡처해서 보셔도 됩니다. 네, 한국에서 진행되는 것들의 목소리 함께 내주시고요. 한국 사회가 국제규범에서 어떤 입장 내고 있는지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요. 피스모모가 국제회의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 내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시민사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인간 통제 부족하더라도 담아낼 수 있도록 목소리 내는 일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거, 또 국회에 목소리 내주시는 거, 주변 분들과 토론해 주시는 거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질문 달라고 지금 채팅에 올라갔는데 제가 질문이 엄청 많아요. 이 질문들도 화면으로 남기면서 저의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요새 AI와 특히 군사 분야의 AI 관련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울감이 되게 높아져요. 너무 우울해가지고 제가 요새 무슨 책 읽게요? 마지막 질문에 힌트가 있어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거 덜 미워하고 옆에 있는 사람 그 취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를 그냥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세상인데 이거 너무 이상주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그래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저는 이 질문을 저희가 마주할 시간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하영 대표님의 뜨겁고도 묵직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최근 발생한 이란 침략 전쟁의 격 사례를 통해서 인공지능 AI와 자율살상 무기 체계가 가져온 전장의 효율성이라는 낙관주의 이면에 숨겨진 전쟁 범죄와 인도주의 원칙 위반의 실상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폭넓게 날카롭게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인간의 숙고를 지연으로 프레임하며 이게 살상의 위임을 정당화하는 인간 통제라는 픽션을 이제 직시하고 마지막에 또 새로운 개념으로서 분산 정원 테크 복합제에 의해 민주주의가 형용화되는 현실 속에서 무기체계 법적 검토나 또 도입 단계별 의무평가 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문민 통제와 다자주의 규범이 얼마나 시급한지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시대를 넘어서서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직접 제거하고 죽이고 살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평화학이 가져다주는 평화학이 던져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읽으면 될까요? 저 질문을 읽어드릴까요? 네.
내가 읽는 것으로 뭐 차례대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뭐 직접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은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오로지 채팅창으로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셨다가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마샬 팍이라는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메이븐의 경우 훈련 데이터와 실제 전장 환경 간의 불일치로 인해 성능상의 한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모델은 중동의 사막 지형을 중심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눈으로 덮인 러시아 전차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에서는 효과적으로 활용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이 AI 기반 군사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이러한 기술의 확산이 미래의 분쟁과 무력 충돌을 더욱 증가시키거나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AI 성능 향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 개입이나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마셜 팍 선생님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프로젝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실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확도를 높여가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책 중에 팔레스타인 실험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실험실을 보면 이스라엘 방위군이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기반 AIDSS라고 얘기하는 그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무기들, 라벤더 합소라라고 하는 그 무기들을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향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험을 진짜 민간인들한테 한 거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을 실제 민간인한테 사용하면서 기술을 뭔가 발전시켜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MSS,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역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적용을 통해서 계속 정교화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 작전도 사실 뭐 이 작전에 대해서 여러 입장의 베네수엘라 시민들 안에도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마두로 체포와 관련해서 사실 타국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들 놀랬던 게 어떻게 그렇게 핀셋처럼 찍어서 가서 할 수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 때문에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른 국가들의 조급함을 주는 것 같고요. 사실 엔트로픽의 그 아리오 다모데이라고 하는 그 대표가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대표가 엔트로픽 여기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 이유가 사실 베네수엘라 작전 때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레드라인을 넘는 거야라고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짚어주신 것이 기술의 발전되는 방식이 현장 적용을 통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또는 특정한 사람 표적을 대상으로 계속 실험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국제 규범들이 없다는 것이 저희 현실인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 주신 질문들 있잖아요. 저는 이 질문들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전쟁이 AI 기반 군사 기술을 가속화하는데 그 역으로도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역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여성단체 연합에 계시는 여러 대표 선생님들과 같이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철학 연구자이신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전쟁이 너무 클린해지는 것 같다. 예전에 드론 조종자들이 원격 조정으로 누군가를 이제 타격하고 살상했을 때 펜타곤에서 그 워싱턴 DC에 기반한 사무실에서 타격을 하고 퇴근할 때 너무 이 현실의 격차에서 오는 트라우마 때문에 실제로 죽이지 않았는데 원격 조정으로도 트라우마가 엄청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월 게임처럼 전쟁 게임 시뮬레이션처럼 화면에서 클릭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장면으로서 전쟁이 수행되게 되면 그 철학 연구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클린한 전쟁이 되어버리고 내 책임도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주체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낄 상황이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의 개전이 더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저도 우려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AI 향상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어떤 악순환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원 경쟁이
미래의 어떤 국가 간의 전쟁 또는 내전의 형태로 발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은 몇 년 전에 세계은행이 그 평화를 향한 길이라고 하는 Pathways for Peace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 동원되는 자원들이 많아질수록 그 자원이 불균형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수자원의 결핍이라든지 또는 식량 안보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지적인 문제들이 국가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자원 경쟁이 물리적인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안에 있었던 자원 경쟁과 식량 안보를 둘러싼 문제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살만한 땅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에 더해서 AI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겠죠. 그래서 마셜 팍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인간 선생님께서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행이 음,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네. 그럼 네, 질문, 두 가지 질문, 이제, 네, 뭘 어떻게 읽어야 될지, 네, 네, 익명으로, 네, 이름이, 네, 그냥 바만 있는, 네, 하이픈만 있는 쓰신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눈이 트이는 발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를 들으며 기술 자체의 문제보다도 인간이 속고와 책임의 과정을 점차 기술에 위임하려는 사회적 경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음. 대표님께서는 향후 평화교육이나 시민사회 활동에서 기술 교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가치나 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대표님께서 계신 피스모모가 평화교육을 오래 해온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AI 무기화나 자율살상 무기 문제처럼 다소 기술적이고 복잡한 의제를 시민들과 나눌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육적 접근이나 소통 방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구신지 궁금해지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관련해서, 이거 너무 저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발표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했어요. 피스모모가 2020년에 활동가들끼리 그 대화를 좀 나누다가, 음, 인공지능이 핵무기랑 결합하는 미래가 온다 그러면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서 이제 시작해서 보고서를 한번 만들게 됐었어요. 인공지능과 핵무기가 만나면 평화롭게 살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막 이걸 이어가지 못하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봤는데 너무 빠르게 진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라잡느라고 굉장히 허덕거리고 있는데요.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걸 모든 사람이 디테일하게 알아야 된다는 건 좀 과한 일인 것 같고, 이것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위임받은 권력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펴보고 의견을 구하는 적절한 소통의 지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의적으로 설계되고 작동되고 있다.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인간의 숙고와 책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위임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발달, 릴스 중독에 대한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다 중독이세요? 다 여기 계신 분들 어느 순간 시간이 막 갔어.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한 자기의 결정권, 사실 내가 결정한 대로 못 살잖아요.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나의 자기 결정권, 나의 시간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이제는 다 이 시스템, 알고리즘에 의해서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계속 피스모모 안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거, 사실 저희가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평화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저는 교육 그 자체가 평화교육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의의 의미로서의 평화. 그래서 요즘 고민하는 것은 더 많은 이견을 마주하는 자리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한국 사회 안에서 이견을 다루는 경험이 늘어나야 한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부터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관점. 그러니까, 손절해야지가 아니라 그 다름을 다루어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경험들을 해보는 기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배제하지 않는 태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메타인지를 포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그 법정에 가서 관찰하면서 사유하지 않음, 그 악의 평범성 이야기했던 거, 저는 그 악의 평범성을 동료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악의 평범성이기도 하지만 그 평범함은 사실 무능력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요. 판단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쓰지 않기로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결정할 수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게 그런 학살을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유태인들도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의 무능력함이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역량을 어떻게 이 질문을 계속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불편해지려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요새 이주제로 청소년분들 많이 뵙고 있어요. 특히 고등학생분들 많이 뵙고 있거든요. 근데 피스모모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고 강의를 최소화하는, 그래서 가르치지 않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 배움의 경험.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디자인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그 형태를 살짝 공유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샤자레 테이베 초등학교 폭격 사건을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행위자들의 입장들을 정리한 문서를 역할별로 제공해서 6사람의 모두먼들이 둘러앉아서 자기가 소화해요. 그리고 소화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화하시고 책임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라고 하는 강의를 하지 않았어도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채우세요. 그리고 서로 채워진 다음에 전체 토론을 하면서 소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제가 원래 PPT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청소년분들이 써주신 에세이가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고민들, 국제회의에서 하는 고민들이 다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으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토론의 경험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의, 의, 음. 어떻게 읽을까요? 네, 의림진 선생님께서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음. CCW 플랫폼의 논의를 쫓아가 보면 근본적으로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보유하지 못한 국가 간 입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기술 보유국이자 북한이라는 안보적 변수 때문에 어떤 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큽니다. 만약 CCW 플랫폼이 형해화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리에임이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리에이. 리에임에 더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는 형태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지 그 음. 이유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이유 대안에 대한. 네, 진일입 선생님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네, 동의해요. 만약에 정말로 CCW에서 의미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에 리에임에도 근데 국가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만 CCW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일단 유엔 군축위원회를 통해서 유엔 총회를 경유하는 어떠한 방식들을 추진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리에임이 의미 있는 인간 개입이 가능한 플랫폼이 되도록 압력을 넣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피스모모에서는 공동안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쟁은 정말 해롭잖아요. 특정한 기업들한테만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동안보의 비전을 가지고 이 리에임이라는 플랫폼이 정말로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되려면 말씀하신 북한, 저는 요즘 조선이라고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 입에 붙었더라고요, 북한이. 조선을 이 플랫폼에 초대하는 것도 굉장히 멋진 제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제행위, 국제규범의 어떤 정당한 행위자로서 조선도 이 안에 들어와서 러시아와 조선 사이의 기술 협력이라든지 오고 가는 논의들을 이 진영화의 논리, 동맹 체계로 편입하지 않고 새로운 다자주의 규범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진일임 선생님 덕분에 지금 리에임의 조선을 초대한다는 거는 지금 생각났거든요. 이것도 추진해 볼 수 있는 의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시현 선생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연달아 주셨는데요. 질문과 코멘트입니다. 먼저 K방산을 효자 수출품으로 보고 있는 한국 국민 정서에서 어떻게 AI 무기의 규제를 국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공론화, 담론 확산 등이 발생할 때 위의 정서와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코멘트는 네, 참 귀중한 발표와 내용 감사드립니다.
피스모모 메일로 계속 소식을 받아오다 평화 포럼에서 발표하신다는 게 듣고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유시연 선생님 메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 저 진짜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 고민해요. 근데 이거를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한국 사회가 특히 이런 방산 기술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지금 코스피를 반도체와 방산과 조선이 이제 캐리하고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럴 때요. 특히 방산 부분에서 방위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전쟁 산업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고요. 엄밀하게는 무기 산업과 무기 수출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오는 게 아니 무기 팔아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버늘고 이게 효자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냐? 너네는 국가 이익에 반한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한국의 시민들은 이 무기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 무기가 활성화될 때 주로 자신을 무기 사용자의 위치에만 놓으시는구나. 본인이 무기의 표적이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깊은 실존적인 두려움이 있으셔서 그 표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저희가 이 이중적 위치, 다중적 위치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기 사용자의 관점에서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해서 이득을 내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 그 무기가 나를 향하게 되거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를 향하게 된다.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괜찮을까? 그 역지사지는 기본이잖아요. 그쵸? 인간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거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딜레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비 경쟁의 딜레마, 안보 딜레마 더불어서. 그래서 이게 단시일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사는 동안 계속 얘기하게 되겠지만, 작게 작게 대화의 자리들을 또 많이 만들고, 저는 정부가 책임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와의 충돌할 때 되게 경계하는 게 내가 더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도덕적으로 더 옳은 얘기야. 이렇게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그 마음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면서도 저희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것들을 좀 다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마 네, 마지막 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과 메시지 마지막일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질문 있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음, 마샬박 선생님 다시 질문을 하셨네요. 학부생이셨군요. 음. 네. 안녕하세요. 학부생 입장으로 오늘 발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실험실에 대한 소개와 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스라엘의 전장 데이터가 한국과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731 부대 내의 인간 대상 생체 실험 사례처럼 축적된 지식이 이후 다른 분야의 발전에 활용되는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K방산 수출을 넘어 한국 사회가 세계적 갈등과 군사화의 가속화에 기여하거나 연루되고 있는 다른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지식이 많이 부족한 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입문 도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셜팍 선생님 언젠가 뵐 수 있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리고 박인간 선생님 제 이메일 주소를 채팅창으로 드릴게요. 그, 지금 마셜팍 선생님 주신 이야기 되게 공감해요. 731 부대 말씀해 주셨는데 그 팔레스타인 실험실 책에 보면 이스라엘의 8200, 8200 그 부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근무했던 이스라엘 장교 중에 몇 사람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견디지 못해서 플러스 972 매거진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상황들을 보도하는 그 매거진에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죽이는 그 역할을 했는데 내가 그냥 고무도장 찍듯이 계속 그 타격 버튼을 클릭하는 역할을 했고 그때마다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적된 지식들이 다른 분야로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지금 제가 명료하게 딱 떠오르지는 않아요. 군사 분야 너머로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게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저도 한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방산 수출을 넘어서 이 한국 사회가 어떤 부분에 또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찬양, 선망,
그리고 강한 남성, 또 강한 여성, 그 강함에 대한 선망이 지속적으로 K컬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문화적으로 지금 어떠한 메시지들을 국제사회에 펼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검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젠더적인 편향이라든지 또 인종적인 편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화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한데 시민사회 단체 몇 분이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영역이 우주 군사화의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에 한화가 그 로켓 발사하고 하는 우주센터를 만드는 걸로 확정이 돼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발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도 지금 거의 자유살상 무기체계처럼 무주공산이에요. 그냥 먼저 장악하면 땅 따먹게 하듯이. 우주는 사실 모두의 것이어야 하잖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달 주변에, 뭐 태양 주변에, 달 주변에 에너지 발전할 거 설치한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책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인간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제국이라는 책도 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만 읽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시,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하여인가? 그런 제목,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불완전함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같이 읽어보시고, 톨스토이의 책들도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뭐,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 사실 근데 저도 혹시라도 질문이 많이 안 나오면 질문을 하려고 두 개를 준비했는데, 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마치고 싶은 게,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대표님께서 발표 자리에서 이제 인간의 숙고를 지연으로 프레임하는 군사주의적 효율성을 비판해 주셨는데, 저 이 부분에서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던 그 김혜란 작가가 음, 손석희 앵커와 대화할 때 AI가 갖지 못한 인간만의 도특성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망설임이라고. 음, AI에는 망설임이 없는 것 같다. 인간에게는 망설임. 그게 아마 숙고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또 거기에 많은 그 얘기가 화제가 됐을 때 몇몇 또 어, 세상에서 똑똑한 거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왜 AI에 망설임이 없냐? AI에도 뭐라고 하죠?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링? 버퍼링이 있을 수 있고, 네, 지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왜 없냐 하면, 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닐 텐데, 어쨌든, 실제로 전장에서 이제 몇 분 만에 수백 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살상 무기가 작동할 때, 현장 지휘관이나 오퍼레이터, 그 기계를 다루는 이제 조정하는 사람이 기계의 판단에 개입해서 지금 아까 중요한 어떤 어구로서 사용하신 의미 있는 인간 통제, 미닝풀 휴먼 컨트롤을 발휘하는 것이 제가 강연을 들을 때는 선생님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계신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또 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그걸 그냥 승인하고 그게 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방위로서, 규범적으로서 그런 어떤 최소한의 제재 장치나 어떤 그 규율이 작동해야 한다라는 입장 같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자라면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국제 규범이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숙고 시간이나 제동 장치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고 음. 보시는 게 있는지 그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 교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질문도 엄청나네요. 감사해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것이 항상 야, 너 되게 이상주의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또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라는 그 네이밍이 전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무엇이 현실인가? 그래서 현실을 무엇으로 규정하려고 하는가, 어떤 힘이 그것을 규정해 왔는가에 대한 질문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평화 관점에서, 특히 비판적 평화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회 주류가 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의미 있는 인간 통제가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가에 대해서 제가 얼마만큼 낙관하고 또 비관하는가라고 하면 낙관하는 만큼 비관하거든요. 네, 그리고 근래에 그 부승찬 의원이 좀 됐는데요. 이 국방인공지능법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화에서 오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이게 인간 통제가 되면은 좋을 텐데, 그래야 될 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고 아마 이제 없는 형태로 다 발전되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려해야 하는 현실에서 인간 통제의 작동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포기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포기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움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형제가 폐지된 이유가 제도와 규범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 논의가 나왔던 거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생사 여탈권이라는 것이 과연 주어져 있는가?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써 형량을 이제 사회적으로 주는데 그것이 잘못 판단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어렵게 과거에 재판 잘못됐던 것들이 바로잡히는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기반 이런 결정들에서는 그렇게 바로잡을 기회조차 없을 거고요. 살상의 차원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힘들더라도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주제를 보고 이렇게 참여하다가 압도되는 것 같은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뭐 엄청난 일을 할 순 없겠지. 내가 뭐라고. 그치만 나는 손톱 밑에 요만한 가시는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불편한 존재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역할을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인간 통제의 핵심적인 것이 말씀하신 킬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5단계에서 만약에 검토를 놓쳤어요. 예를 들면 미나부 초등학교의 상황에서 5단계에서 인간이 타격 버튼을 누르자마자 잘못했어. 킬 스위치를 누르면 중단. 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보장하자는 것이 지금 국제시민사회 인도주의 인권규범에 기반한 사람들의 주장인데요. 국가와 또 테크 업계에서는 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킬스위치 의무를 안 넣으려고 했는데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6월 5일에 이 협상초안 롤링 텍스트가 새로 나왔잖아요. 같은 날 트럼프가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 각서가 안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결정들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준해서 국방 지침도 개정을 90일 안에 해야 되고 헤그세스가 그 역할을 맡을 거예요. 근데 그 각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킬 스위치는 이제 옵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과 숙고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각서를 보면서 이번 9월에 회의가 굉장히 힘들어지겠구나. 그리고 협약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되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 이어질 평화 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9차 평화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대표님께도 감사의 박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